독자 여러분께 우리는 한 사람의 군복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관심병사라는 차가운 낙인 뒤에 그가 밤마다 홀로 삼켜야 했던 슬픔의 무게를 우리는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나약해 보였던 병사의 이야기이자 너무 늦게서야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전우들의 가슴 아픈 후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또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전우애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준 병장의 군생활은 이제 딱 석 달이 남아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난 1년 반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다. 까다로운 선임들의 비위도 잘 맞췄고 훈련에서도 언제나 중간 이상은 했다. 그리고 마침내 분대장이라는 이 작은 왕국의 왕좌까지 올랐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그리운 사회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그의 그 완벽한 계획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변수가 생긴 것은 바로 신병 박지훈이 그의 3분대로 전입을 오면서부터였다. 박지훈 이병, 그는 첫 인상부터 군대라는 조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다. 깡마른 체구,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늘 불안에 떨고 있는 눈빛. 김민준 병장은 그를 보는 순간 직감했다. 아, 저놈이구나. 우리 분대의 새로운 관심병사.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단 하루 만에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연병장에서 벌어진 제식 훈련. 박지훈은 좌향좌와 우향우를 구분하지 못했고 총을 든 채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 그의 어설픈 몸짓 하나하나에 교관의 불호령이 분대 전체를 향해 비수처럼 꽂혔다. 3분대 전원 기합. 너희는 전후에도 없나. 동기 한 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다 같이 죽자는 거야. 그날 3분대 분대원들은 박지훈 하나 때문에 연병장을 수십 바퀴나 돌아야 했다. 분대원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모두 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시간. 다른 동기들이 씩씩하게 30m 이상 수류탄을 던질 때 박지훈은 손을 덜덜 떨다가 고작 자신의 발 앞에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교관의 욕설과 동기들의 비웃음이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민준은 분대장으로서 그를 따로 불러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 박지훈 이병 정신 안 차려. 전쟁 나면 그렇게 수류탄 던져서 적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하지만 박지훈은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개미만 한 목소리로 되낼 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울었다. 고된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홀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핀잔이라도 주는 날에는 그의 울음은 더 서러워졌다. 대체 뭐가 그렇게 슬퍼서
매일같이 우는 거냐? 너는 민준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그 나약한 눈물은 분대 전체의 사기를 좀먹고 있었다. 결국 분대원들은 박지훈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훈련 중 그와 짝이 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했다. 그는 이 작은 왕국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그는 분대의 전우가 아닌 그저 모두가 떠안기 싫어하는 귀찮은 짐덩어리일 뿐이었다. 김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조용한 저녁이 저 박지훈이라는 시한폭탄 같은 놈 때문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그날 밤도 모든 훈련이 끝나고 피곤해 지친 분대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어김없이 박지훈의 침상에서 아주 작은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박지훈의 침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다른 동기들이 깨지 않도록 아주 낮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박지훈. 그만 좀 징징거려. 남자 새끼가 쪽팔리지도 않냐.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내가 밤마다 그렇게 귀신처럼 우는 소리 때문에 지금 우리 분대원들 전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 박지훈은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몸을 더욱 작게 웅크릴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흐느낌은 더 작아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민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경멸적인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불편한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그는 그저 이 나약하고 한심한 후임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김민준 병장의 그 차가운 질책 이후 박지훈의 밤은 더 이상 소리내어 우는 밤이 아니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모든 슬픔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노력은 3분대 분대원들의 그를 향한 멸시를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그를 더욱 만만하고 괴롭히기 좋은 먹잇감으로 만들 뿐이었다. 분대원들의 그를 향한 따돌림은 이제 더욱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해갔다. 식사 시간이면 아무도 그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면 함께 앉아있던 분대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 그는 수십 명의 전우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식당 한가운데에서 늘 섬처럼 외롭게
홀로 밥을 먹어야 했다. 그의 분대장인 김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박지훈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군대라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그 자신의 나약함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따돌림은 생활관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분대장이 막내인 박지훈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야 할 때 선임들은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가 더러운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피했다. 야, 김성민, 이거 박지훈한테 갖다 줘. 한 선임이 김성민 이병에게 정비용 수입포를 던지듯 건넸다. 김성민은 마지못해 그것을 들고 바로 옆 침상에 앉아있는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역시 진우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그의 침상 위에 툭 던져놓을 뿐이었다. 여기 그들은 박지훈을 인격체가 아닌 투명인간으로 대하고 있었다. 김민준 병장의 괴롭힘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그는 이제 분대원 전체에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명분 아래 합법적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완전 군장 구보 시간.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진우의 군장 안에 무거운 돌멩이 몇 개를 더 집어넣었다. 진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단 한 번도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았다. 그의 그 지독한 인내심이 오히려 황 병장의 신경을 더욱 긁어댔다. 이 새끼 일부러 약한 척하는 건 아니야. 그는 진우의 모든 노력을 위선과 가식으로 치부해버렸다. 분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박지훈이라는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했다. 그리고 그 미움의 정점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말았다. 그날은 화생방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모든 분대원들이 시에스탄이 터져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그 지옥 같은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특히 박지훈은 방독면을 쓰는 그 순간부터 손을 덜덜 떨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다. 방독면의 끈이 꼬여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미세한 틈이 생긴 것이었다. 전원 가스실로 들어가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고 분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스가 자욱한 훈련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박지훈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방독면의 미세한 틈 사이로 최루가스가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다. 그의 눈과 코와 목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기어헉, 객.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분대장 김민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새끼 어딜 도망가. 김민준은 지금 이 기회에 박지훈의 그 나약한 정신 상태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참아 너 같은 놈 때문에. 실전이었으면 우리 분대 다 죽었어. 이 새끼야 군인이 되기 전에
남자 새끼부터 되라고. 이 한심한 놈아.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지훈을 밖으로 내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가슴팍을 밀치며 가스실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아가. 박지훈은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과 코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때 훈련을 감독하던 중대장 이성진 대위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하며 뛰어들어왔다. 김민준 병장,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병사 데리고 밖으로 나와. 그제야 김민준은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의 실신 상태인 박지훈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생활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몇몇 분대원들은 김민준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고 수군거렸다. 김민준 자신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다 분대 전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다. 그는 박지훈의 침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박지훈은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자는 척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준은 보았다.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그의 두 손이 아주 세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작은 어깨가 소리 없는 흐느낌에 아주 잘게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는 것을. 그의 밤은 그날도 울고 있었다. 김민준은 그 모습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분대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화생방 훈련 사건 이후 3분대의 분위기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살벌해졌다. 김민준 병장은 중대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김 병장, 나는 자네를 분대원들을 이끄는 분별력 있는 지휘자로 믿었네. 그런데 어제 자네의 행동은 지휘가 아니라 폭력이었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내 눈에 띄면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이 아주 고통스러워질 걸세. 명심해. 중대장의 그 차가운 경고에 김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는 억울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분대 전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박지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중대장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성진 대위는 박지훈 이병을 자신의 사무실로 자주 불러들였다. 그는 진우와 단둘이 한참 동안 면담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박지훈에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기 시작했다. 중대장은 박지훈을 모든 힘든 훈련에서 교묘하게 열애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에게 중대 행정반의 서류 정리를 돕게 하거나 부대 내에
작은 텃밭을 가꾸게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사무실 청소 같은 아주 편한 임무들만 맡겼다. 그의 그런 행동은 다른 분대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저 새끼 아주 신선 노름하고 있네. 관심병사가 벼슬이야. 벼슬 우리는 뼈 빠지게 훈련받는데 저놈은 중대장님 뒤에 숨어서 꿀만 빨고 있잖아. 그들은 박지훈이 중대장에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과장하며 꼬리를 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다. 박지훈을 향한 그들의 경멸과 따돌림은 이제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민준 병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중대장이 자신의 분대장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병사는 징계하고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오냐오냐 감싸고 도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자격 미달의 행동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정기 휴가를 앞두고서였다. 많은 선임병들이 몇 달째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 병장 자신도 말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대장은 김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 병장, 미안하게 됐네. 이번 정기 휴가자 명단에서 자네 분대원들은 전부 제외해야 할 것 같아. 네 중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신 박지훈 이병에게 일주일간의 청원 휴가를 보내주기로 내가 결정했네. 김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청원 휴가, 그것은 집안에 아주 큰일이 생겼을 때만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휴가였다. 그런데 저 고문관 신병놈에게 정기 휴가도 아닌 청원 휴가라니, 중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다른 선임병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중대장의 결정에 정면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이성진 대위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건 내 지휘관으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 김 병장은 더 이상 토달지 마. 그는 무언가 더 설명해주고 싶다는 듯한 안타까운 눈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박이병,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이건 명령이다. 그 소식이 분대에 알려지자 분대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박지훈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해서 중대장을 속이고 휴가를 따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날 밤 짐을 싸고 있는 박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칼날 같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생활관을 홀로 나섰다. 그는 떠나기 직전 잠시 뒤를 돌아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분대원들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주 깊고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부대를 떠났다. 김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중대장님의 그 이상한 배려,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나도 슬퍼 보였던 박지훈의 그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마치 아주 중요한 어떤 퍼즐 조각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일주일 뒤 박지훈 이병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모습에 분대원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휴가를 떠나기 전 슬퍼 보이긴 했어도 그의 얼굴에는 아직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듯했다. 그의 몸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바싹 말라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는 잿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 깊은 구멍처럼 보였다. 하지만 분대원들의 눈에 그의 그런 모습은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불을 지필 뿐이었다. 저 꼴 좀 봐. 일주일 동안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이나 빨다가 군대 복귀하려니 죽을 맛인가 보지. 아주 상갓집 개만도 못한 몰골이네. 치. 그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이제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박지훈이 그 외병이나 거짓말로 신성한 군 복무를 기피하려 하는 파렴치한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김민준 병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박지훈의 그 텅 빈 눈빛을 자신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군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저놈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날 이후 박지훈을 향한 그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그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 이제 적극적으로 그를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 모든 괴롭힘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으며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감각을 닫아버린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가해자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사건은 그가 복귀하고 사흘째 되던 날 밤에 터졌다. 그날 밤 김민준 병장은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순찰하다가 복도 끝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박지훈이었다. 이 밤늦은 시간에 몰래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이 새끼가 또... 김민준은 분노에 차 그를 벌주기 위해 소리 없이 전화 부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그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박지훈은 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울음을 삼키느라 심하게 잠겨 있었다. 애여면이 그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수화기 너머를 향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제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진우예요. 어머니 아들 진우. 에,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네, 제가 곧 다시 갈게요. 다음 휴가 때. 아니, 어떻게든 다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수화기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로 사랑해요. 김민주는 그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 대신 지독한 경멸감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저 한심한 놈, 아직도 엄마 젖을 못 댔구나. 그는 박지훈의 그 애절한 눈물이 그저 힘든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마마보이의 넋두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다음날 분대원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점호 시간 김민주는 모든 분대원들이 모인 앞에서 박지훈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 분대에 아주 효심지극한 전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박지훈의 어깨를 짐짓 친한 척 감쌌다. 우리 박지훈 이병이 어젯밤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기를 붙들고 아주 엉엉 우시더군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자 박지훈 이병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분대원들 사이에서 참을 수 없는 잔인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박지훈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응애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진우, 엄마 젖 먹고 싶죠요. 그 공개적인 망신과 끔찍한 조롱 속에서 박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 혹은 억울함 같은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이 비어버린 그런 텅 빈 표정이었다. 김민주는 그의 그런 표정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박지훈은 유령이 되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움직이고 먹고 잠을 잘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더 이상 울지도 웃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그 기묘한 침묵은 그를 괴롭히던 분대원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차라리 그가 울고 화를 내고 저항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자극에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아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었다. 김민준 병장은 그런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저녁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부대 전체가 혹한기 야외 기동 훈련을 떠나게 되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원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일주일간 수경을 하며 진행되는 가장 힘든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중대는 깊은 산속의 훈련장에서 진지구축 훈련을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꽁꽁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박지훈 역시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참호를 파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훈련 상황 중 대대 본부의 차가 이곳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대 행정보급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몹시 다급해 보였다. 그는 훈련을 감독하고 있던 중대장 이성진 대위에게 달려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이성진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김민준 병장을 불렀다. 김 병장, 3분대 박지훈 이병, 이리 데려와. 지금 당장. 중대장의 그 엄숙하고도 슬픈 목소리에 김민준은 무언가 아주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참호를 파고 있던 박지훈을 데리고 중대장의 앞으로 달려갔다.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성진 대위는 박지훈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어린 병사의 어깨 위에 얼마나 잔인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박지훈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박이병, 마음 단단히 먹어라. 방금 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님께서. 중대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 운명하셨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바람 소리도 병사들의 숨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중대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읽고 삼고. 그의 몸이 아주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작은 떨림은 점점 더 커져 그의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이 뒤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구멍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어면이 그 한마디 비명은 훈련장 전체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소리에는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세상을 잃어버린 처절한 슬픔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세상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잃어버린 한 명의 어린 아들이었다. 그는 얼어붙은 땅을 손톱이 부러져라 긁어대며 목 놓아 울고 또 울었다. 그 광경을 김민준 병장은 망연자실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왔던 그 억눌린 흐느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중대장님의 특별한 배려, 너무나도 슬퍼 보였던 휴가를 떠나던 그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애원하던 그의 마지막 통화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추어지고 있었다. 김민준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덮쳐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나약한 고문관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홀로 어머니의 죽음과 싸우고 있던 한 아들의 가장 아프고 가장 약한 부분을 매일같이 칼로 도려내고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려댔던 악마였던 것이다. 그의 귀에 자신이 박지훈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환청처럼 맴돌기 시작했다. 그만 좀 징징거려. 남자 새끼가 쪽팔리지도 않냐. 아직도 엄마 젖 못 댔냐.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다른 분대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끔찍한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떠올라 있었다. 김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박지훈의 모습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끔찍한 죄의 무게를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미스터리는 풀렸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슬펐다. 중대장 이성진 대위의 군용 지프는 무거운 침묵을 싣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김민준 병장과 그의 분대의 선임병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중대장은 분대장인 김민준과 박지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선임들에게 직접 그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여 전우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끔찍한 형벌과도 같았다. 그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바깥 세상의 풍경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은 자신들이 박지훈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잔인한 행동들에 대한 뒤늦은 그리고 끔찍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국화꽃 한 송이씩을 사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빈소는 작고 한산했다. 조문객은 몇 명의 늙은 친척들이
전부인 듯했다. 그 고요하고 슬픈 공간의 한가운데에 박지훈 이병이 서 있었다. 그는 팔에 상주 완장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훈련장에서 절규하며 무너지던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조문객들에게 아주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짜 군인처럼 보였다. 김민준과 선임들은 차마 그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들의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중대장 이성진 대위였다. 그는 그들을 빈소 옆에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이끌었다. 휴게실 안에서 이성진 대위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지치고 슬픈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이유였다. 박이병의 어머니 3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그의 첫마디에 김민준과 선임들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박이병이 어릴 때 작전 중 순직하신 육군 소령이셨지.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란 착한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은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었다더군. 박이병은 사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군 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입대를 선택했지.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을 혼자 안고서 말이야. 중대장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김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 녀석이 입대하던 날 나를 찾아왔었다. 그리고 부탁을 했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부대의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나는 그 녀석의 그 결심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 그 녀석이 밤마다 생활관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우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그 녀석의 눈물은 군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아들로서의 죄책감의 눈물이었던 게다. 내가 그 녀석에게 청원 휴가를 보냈던 그날은 병원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날이었어. 그 녀석은 어쩌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온 것이었겠지. 그리고 너희가 조롱했던 그 마지막 통화, 그것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녀석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던 게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김민준과 선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귀에는 자신들이 박지훈에게 내뱉었던 그 모든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다시 날아와 자신들의 심장에 박히고 있었다. 그들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버텨내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비겁한 살인자들이었다. 김민주는 휴게실의 유리창을 통해 빈소에 꽃결이 서 있는 박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관심병사도 짐덩어리도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아들이었다. 김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끔찍한 죄의 무게를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저 위대한 영혼을 마주해야만 했다. 중대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휴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민준 병장과 다른 선임병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들이 지난 한 달간 박지훈에게 저질렀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군장 안에 몰래 돌멩이를 집어넣고 비웃었던 일, 그의 서툰 몸짓을 조롱하며 얼차려를 주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던 그의 마지막 통화를 모두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 가장 끔찍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들의 양심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으며 잔인했는지를. 그들은 나약한 병사 한 명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을 짓밟고 조롱했던 악마들이었다. 이성진 대위는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가스요, 내 전우의 곁을 지켜줘라. 그게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평생을 해야만 하는 속죄의 시작이다. 김민준과 선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빈소로 향했다. 빈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박지훈이 꼿결하게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피로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지훈의 바로 옆자리로 가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분대장으로서 그의 앞이나 뒤가 아닌 한 명의 전우로서 그의 곁에 뒤따라온 다른 선임병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박지훈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조문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따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을, 그의 가장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모든 조문객들이 떠나가고 텅 빈 장례식장에는 오직 군복을 입은 4명의 군인만이 남았다. 길고 고요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지훈은 하루 종일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선임들이 이제는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밤을 세워주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아주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텅 비었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서러운 흐느낌에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다. 그 모습을 김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박지훈의 그 작은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준 병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박지훈의 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었고, 자신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작고도 위대한 전우를 향한 미안함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그의 울음은 전염되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선임병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텅 빈 장례식장에서 4명의 군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울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선임도, 후임도, 분대장도, 관심병사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한 전우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전우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한 사람의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그 슬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전우애가 탄생하는 거룩한 세례와도 같은 눈물이었다. 김민주는 그날 밤 비로소 진짜 분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었다. 한 나약해 보였던 병사의 숨겨진 아픔과 그를 통해 진정한 전우애를 배우게 된 동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관심병사로 찍혀 모두가 기피하던 후임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가 쉽게 내리는 판단과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준 병장과 분대원들은 박지훈 이병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닫고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전우로서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가장 진실된 관계가 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